제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영양제를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을 먹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C만큼 중요한 게 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는 다이어트랑 직결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쓰는 게 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고 생각을 잘하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다 필요한 게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체당을 먹을 경우에 뇌에서는 단 걸로 인식해서 인슐린을 높인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게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아티클이나 이런 걸 본 기억이 있고, 근데 또 다른 도서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슐린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인슐린이 갖고 있는 기능이 한 30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슐린의 제1 존재 이유는 혈당을 세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에요. 혈당 조절.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혈당이기 때문에 이 혈당은 음식을 안 먹어도 계속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당신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세포가 한시도 빠짐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그때 기본 에너지로 쓰는 게 혈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에 제일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제일 높아지죠. 근데 대체당은 그 물질 안에 포도당 성분이 없어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화학적인 거라고 해도 수크랄로스, 이 물질 안에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만큼 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 거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양학적으로는 인슐린이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당을 먹는다고 해서 인슐린이 높아지는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각에서 단맛을 느끼면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탄수화물이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게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배가 안 고파도 4시 이후에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단백질 위주 식단을 먹어도 될까요? 근손실 무서워요. 근데 요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체지방 감량이 먹으면 안 드셔도 돼요.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근손실 무서워요네요. 이 근손실이 무서워서 단백질 위주 식단을 추가로 먹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근손실이 그렇게 쉽게 안 와요. 단 전제 조건은 꽤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근손실 잘 안 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방 대사가 잘 되는 몸이면 근손실 더더욱 안 와요. 근육이 손실된다, 가장 큰 근손실이 나오는 경로는 운동을 안 할 때입니다. 운동 강도가 떨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무거운 걸 든다, 이거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왜냐면 무거운 거에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깔려 죽지 않기 위해 그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근육을 유지해야만 해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운동을 강도를 잘 유지해서 계속하면 근손실 안 옵니다. 어지간하면 진짜 안 와요. 근데 근손실이 왔다, 운동 강도도 떨어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는 강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배가 안 고픈데도 먹으면 살 잘 빠지고 있는 와중에 잠깐 지방 분해를 스탑하는 거랑 비슷해요.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에너지가 충분히 섭취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체지방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할 거예요. 체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고 있으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컨트롤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체지방 잘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죠, 다이어트 할 때. 근데 그때 단백질을 먹는다. 단백질도 탄단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잘 분해되고 있던 체지방이 스탑되겠죠. 그럼 굳이 저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체지방 잘 태워서 살 잘 빼고 있다는 뜻인데, 굳이 먹어서 스탑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고, 근손실? 운동 잘하고 있으면 안 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3에 52.7kg에서 47.5에서 48까지 감량을 했는데, 목표가 43kg 뼈마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매일 20에서 24시간 단식하고 하루 칼로리는 1150에서 1200인데, 고기를 폭식해도 몸무게가 48 그대로인 날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생리도 끊겼어요. 하루에 탄수화물 20, 단백질 6에서 70, 지방 80에서 85, 운동은 가볍게 걷기 정도예요 라고 하시네요. 뼈마름을 목표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건강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63에 47kg 정도면 키에서 몸무게를 뺀 게 한 1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115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예쁜 체형 아닌가? 저는 뭐 남자라서 여자분들의 원하는 체형에 대해서 엄청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이미 충분히 다이어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43kg까지 뺄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게 목표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여성분들 뭐 느린 대사거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이면 특히 더더욱 그런데 탄수화물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지 마세요. 적응이 되면은 상관없어요. 지방 연소가 잘 되는 사람이면은 확 줄여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탄수화물 너무 급격히 줄이지 마세요. 하루에 순탄수 20 드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무탄수에 가까운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가 싶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몸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면 체지방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한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죠. 산모가 너무 삐쩍 말라있고 그러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는 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하면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 이하로 떨어지면은 여성한테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탄수화물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지방을 더 높게 유지하는 게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지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무탄을 했을 때 생리가 끊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순탄수 70 정도로 높여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살도 더 잘 빠지고 생리도 다시 돌아오고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살 빼는 건 저탄수랑 공복이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몸에 맞게 유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낮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순탄수를 조금 더 드시는 게 좋다.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살이 더 잘 빠지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질문자분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복을 깨더라도 멜라토닌, 마그네슘, 태아닌 같은 걸 먹고 푹 자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복을 완전히 깨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1위가 수면이라고 했죠. 지금 답변에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게 공복을 깨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게요. 멜라토닌 그리고 태아닌, 멜라토닌은 제가 조금 더 서치를 해봐야겠지만 태아닌은 확실히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겠죠. 근데 그 영향이 되게 미미합니다. 공복 효과가 100이라고 치면 한 97, 98 이 정도로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복을 깨는 거를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는 동안 체지방이 더 활발히 타기 때문에 잠을 더 잘 자면 97 정도 공복의 효과를 유지했던 게 자는 동안 1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보다 득이 더 많습니다. 그냥 주무세요. 이거 드시고. 멜라토닌 드시면 잠 잘 오니까. 저희가 수면에 도움되는 제품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 시제품을 회의 시간에 먹고 졸려가지고 회의를 일찍 끝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너무 졸리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냥 퇴근을 해버렸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 제가 적어드릴게요. 멜라토닌 좋습니다. 글리신, 태아닌, 트립토판, 가바, 마그네슘,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는 수면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성분들의 함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사실 노하우라서 저희 제품은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엄청난 효과를 느껴서 나중에 이제 한두 달 뒤에 때가 되면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영양제로 이제 수면에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수면제를 먹고 싶진 않다, 요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정신과에 가면은 멜라토닌을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그 멜라토닌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멜라토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몸에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성분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제가 이걸 빼먹었구나.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렇게 조합된 거를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시중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진짜 핵심 노하우는 각각의 성분을 어느 나라 거를 쓰느냐예요. 사람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원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산지가 중요하고 이 성분들을 어디서 추출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마그네슘인데 산화 마그네슘 아니면 뭐 다른 마그네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도 식물성 멜라토닌이에요. 영양제에 있는 것들은. 그 식물성 멜라토닌을 어디서 추출했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글리신이 수면에 도움된다는 건 잘 모르는데 글리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양제에 이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각각 하나만 딱 들어있는데 몇 대 몇으로 조합하느냐가 효과를 좌지우지합니다. 저희는 그 황금 비율을 찾아가지고 조만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방탄커피를 물이 아닌 아몬드 밀크 언스위트를 베이스로 만들어 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방탄커피는 물에 타먹지 않습니다. 커피에 타먹죠. 커피 대신에 아몬드 밀크를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다가 뭐 버터나 오일을 했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MCT 오일 5ml, 기버터는 5에서 15g 정도 그날 컨디션 따라 넣어 먹고 있어요. 지금처럼 아몬드 밀크를 베이스로 만들어 먹는 방탄커피가 별로일까요? 그리고 성분 깨끗한 미니 브리치즈 1개 정도 곁들여 먹고 운동하는데 괜찮나요? 아침 지방이 너무 과다일까? 그럼 커피랑 아몬드 밀크랑 오일이랑 버터를 드신다는 거네요. 근데 아몬드 밀크 언스위트가 어떤 성분인지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뭐 설탕은 없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쳐도 굳이 그렇게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맛있어서 그런가? 저는 좀 비추하긴 합니다. 지금 기버터 드시고 MCT 오일 드시고 하는 게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는 거잖아요. 앵커버터 먹어도 되는데 기버터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인데 그 노력을 아몬드 밀크의 첨가물이 상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좀 괜한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비추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질문자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최선의 효과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베스트다 이거고 꼭 효율 100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효율이 100%라면 80%를 남들 뭐 한 일주일 유지할 거를 내가 80%로 줄이면 한 6개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코티졸이 높아져서 혈당이 높아지고 몸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아침에 무언가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항상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주장이죠. 굳이 아침에 브리치즈를 먹을 필요는 없으나 1개 정도 방탄커피랑 곁들여 먹는 게 도움이 된다면 또 고민할 수 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3에서 4단계로 모든 고기가 다 해당되고 해산물은 거의 다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해산물로 키토 식단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기 위주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먼저 답변을 드리면 해산물 위주로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3단계 정도는 선택적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4, 5단계는 배제하는 게 좋은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 컨디션이나 다이어트 속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4, 5단계 배제하면 확실히 빨리 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산물로 키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3단계에 해당하는 고기를 곁들여서 드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바이오컴에서 판매하는 게 이제 다레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얼추 괜찮더라고요. 제가 체감했을 때는. 다레케어를 왜 드시라고 하냐면 이 지연성 알러지가 몸에서 이제 서서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염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면역 반응이에요. 근데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 나쁜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얘랑 싸우는 게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음식은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이 아닌 애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면역 과민 반응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지연성 알러지도 다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근데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면역 과민 반응이 얼마나 과민하냐가 달라요. 근데 3에서 4단계에 많이 나왔다는 거는 면역 과민 반응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 과민 반응 자체를 줄이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 과민 반응 자체를 줄이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장 건강이 필수가 돼야 돼요. 면역 과민 반응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좀 케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높은 면역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다래 추출물이라는 성분이에요. 다래 추출물이 실제로 대부분의 성분 중에서 면역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래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다래 케어예요. 음식물 과민증 검사 했는데 4, 5단계가 많이 나왔다. 다래 케어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4, 5단계 음식을 최대한 최소 3개월 혹은 4에서 5개월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음식들이 점점 떨어져요. 특정 음식에 대한 면역 과민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인데 4에서 5단계 음식이 되게 많이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다이케어를 계속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 과민 반응 자체를 줄이는 게 괜찮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돼지목살, 삼겹살, 브로콜리 위주로 키토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먹기가 좀 힘든데 올리브 오일은 필수로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필수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을 먹을 때 뭐가 건강한 지방이냐? 그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지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아니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왕 먹을 거면 올리브 오일이 좋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영양제 추천, 뭐 어떤 목적의 영양제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영양제를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저는 비타민 B군을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타민 B군을 되게 간과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이제 되게 필수적으로 먹는 영양제가 됐는데 비타민 B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필수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비타민 C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 B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타민 B는 B군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많아요. 비타민 B 1, 2, 3, 5, 6, 7, 9, 12 8개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일단 이름이 비타민이라는 거는 그 어원 자체가 바이탈 플러스 아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탈이 생명에 직결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못 만들어서 외부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먹어야 되는 성분이 비타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 B는 엄청 많잖아요. 꼭 먹어야 돼. 근데 비타민 B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 2, 3, 5, 7 얘네는 다이어트랑 직결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쓰는 게 1, 2, 3, 5, 7입니다. 7은 비오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6, 9, 12 얘는 뇌에 필요해. 뇌.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고 생각을 잘하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다 필요한 게 6, 9, 12요. 너무 많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쵸? 안 중요한 게 없어서 저는 B군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목적에 따라서는 다 이제 다른 성분이 있죠. 제가 먹는 비타민 B군은 아드레날라이즈라고 이제 다빈치랩 거를 먹어요. 다빈치랩이 그 미국에서 기능의학 의사들이 환자 처방에 사용하는 영양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 영양제 회사를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다빈치랩이 제일 좋아요.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영양제를 만들 때 부형제라는 걸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블릿 하나를 보면은 되게 딱딱하고 잘 굳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성분을 이렇게 딱 뭉치고 하는 게 어려워서 부형제라는 걸 써요. 그 모양이 잘 유지되도록. 대부분의 영양제에 이 부형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부형제가 발암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양제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부형제가 없는 걸 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다빈치랩에는 일단 부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컨 것도 부형제가 없습니다. 부형제 없이 만드는 영양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다빈치랩에 있는 아드레날라이즈가 제일 저는 좋다고 보고 저는 그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비타민 B군도.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비타민 B군도 건조효모로 만든 걸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 먹고 사람들 속 쓰리는 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조효모를 먹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속 쓰림도 없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웬만하면 비타민 B군은 꼭 다들 챙겨 드세요.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은 제가 다음 라이브 때 사전 질문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애매한 평일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때 제가 더 알차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